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허리가 더 아파진 경험 있으십니까?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좋다는 스트레칭도 따라 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까지 설쳤던 기억,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겁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건가? 남들은 운동하면 낫는다는데 왜 나만 더 아픈 걸까? 이러다 진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서 더 아파졌다면 그건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구조적인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는 허리는 참고 하는 운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허리 통증 전문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니어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허리를 살리는 운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의 기준이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실 겁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운동이 좋다길래 했는데 왜 저는 더 아파졌습니까? 이 질문을 하실 때 표정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척추 협착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 구조가 변화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상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원래 넓게 흐르던 물길이 점점 좁아진 호스 안으로 흐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좁아진 그 호스를 위에서 계속 누르고 비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은 더 막히고 압력은 더 올라가고 결국 흐름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허리 신경도 똑같습니다. 이미 눌려 있는 신경 위에 충격이 큰 운동, 허리를 젖히는 동작, 과도한 걷기나 등산이 더해지면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찌릿하게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근육이 좋아지는 통증이 아닙니다. 신경이 이제 그만하라고 보내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아픈 걸 참고 해야 근육이 생기고 병이 낫는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을 견디며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는 시니어 허리는 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하루 만보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저려도 참고 계속 걸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허리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몸을 움직였다는 만족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거리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협착증은 디스크와 다르게 참는다고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좁아진 공간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신경 주변 염증이 심해지고 부종이 생기며 회복 속도 자체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특히 운동 중에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내려온다면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 통증은 근육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신경 압박의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만 더 참고 하자, 이 정도는 해야 낫는다, 이렇게 운동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협착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허리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허리는 많이 하는 운동보다 맞게 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무작정 걷고 오르고 버티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회복보다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더 나빠졌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수록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수록 더 악화되는 걸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체력도 아니고 의지력도 아닙니다. 바로 운동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도 참고 해야 근육이 생긴다면서요.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젊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육통을 견디며 몸이 적응하고 회복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는 허리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협착증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통로가 좁아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이미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흔한 악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악화 패턴의 첫 번째는 좋다는 운동을 무조건 따라하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건강방송에서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 같은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 협착증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젊은 사람에게 안전한 운동이 시니어 허리에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내 상태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이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악화 패턴은 통증을 의지로 버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강인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아픈 정도는 참고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 성실함 자체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협착증 앞에서는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만보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저려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계속 걸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픈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든 상태까지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걷다가 엉덩이가 당기고 허벅지가 저리고 종아리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운동에서 근육이 생기나 보다. 아닙니다. 그 통증은 근육 성장의 통증이 아니라 신경 압박의 통증입니다. 협착증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걷거나 오래 서 있을수록 점점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신경 통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자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악화 패턴은 남들과 비교하는 운동입니다.
저 사람은 등산에서 나았다는데, 옆집 분은 매일 걷고 좋아졌다는데, 이 비교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마다 척추 구조, 협착 정도, 근육 상태, 신경 압박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남의 회복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 몸에는 맞지 않는 자극이 반복됩니다. 특히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신경 통로가 더 좁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는 동작, 충격이 큰 운동, 오르내림이 많은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키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믿음 때문에 강도를 점점 높여버립니다. 이때 몸에서는 단계적으로 악화 신호가 나타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운동 후 뻐근함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리 저림이 동반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걷는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보행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협착증에서의 통증은 참아서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신경 주변 염증이 증가하고 부종이 생기면서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 직후보다 다음 날 통증이 훨씬 심하다면 그 운동은 내 허리에 맞지 않는 운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눕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의 통증이 생긴다면 강도 조절이 아니라 운동 종류 자체를 바꿔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척추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걷기라도 평지 걷기와 가파른 등산은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과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스트레칭이라도 허리를 둥글게 만드는 동작과 허리를 강하게 젖히는 동작은 신경 통로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운동은 무조건 만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허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통증은 더 쉽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이 협착증 환자에게 독이 되는가?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파른 등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적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놀라십니다. 등산이 그렇게 좋은 운동이라던데요? 공기도 좋고 다리 힘도 길러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허리라면 등산은 분명 훌륭한 전신 운동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는 허리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주말마다 등산을 생활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운동하려고 등산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통증이 덜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산 올라가니까 허리가 덜 아픈데? 이 정도면 계속 다녀도 괜찮겠네? 바로 이 착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간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보폭도 짧아지고 속도도 천천히 조절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일시적으로 신경 압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려올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이 본능적으로 중심을 뒤로 빼게 됩니다. 배를 내밀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반복됩니다. 협착증의 핵심 특징은 허리를 펴거나 젖힐 때 신경 통로가 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내리막에서 반복되는 자세 자체가 신경 압박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충격까지 더해집니다. 평지 보행과 달리 내리막 보행에서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이 척추로 전달됩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충격이 누적되고 이 충격이 좁아진 척추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좁아진 통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다녀온 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엉덩이와 다리가 더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 직후보다 집에 돌아와 쉬고 난 뒤에 통증이 폭발적으로 올라온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 자극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괜찮다가 내려오는 길에서 허벅지가 당기고 종아리가 저리며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몸은 이미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운동에서 근육이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협착증에서는 이 피로감의 정체가 신경 압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등산의 반복성입니다. 걷기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쉴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중간에 쉬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경사를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 근육과 신경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스틱 없이 등산을 하시는 경우 체중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와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의 충격 흡수 능력은 감소하고 관절의 안정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등산이라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께 무작정 등산을 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산을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강도와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 속 걷기를 원하신다면 가파른 산길이 아니라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이나 평지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행 보조 스틱을 사용하여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허리와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균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보행 후 통증의 변화입니다. 등산 후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감각 둔화, 걸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생긴다면 그 운동은 현재 허리 상태에 과부하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이니까 괜찮겠지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을 대신할 수 있으면서 척추를 보호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나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올바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허리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충격이 적고 자세가 안정적인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평지 걷기와 실내 자전거입니다. 이 부분이 허리 통증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 어떤 분들은 오래 걷기 힘들어도 자전거는 비교적 오래 탈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와 정확한 운동 기준을 이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 허리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운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산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따라하다가 통증을 악화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를 강하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동작 중에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자세, 즉 허리를 꺾는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있는 경우에는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완전히 다른 구조의 질환입니다. 협착증은 척추 뒤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면 척추 뒤쪽 관절과 인대가 압박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더 좁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미 좁아진 문틈을 억지로 더 밀어 닫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을 한 뒤에 엉덩이 쪽이 찌릿하거나 다리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생긴다면 그 동작은 내 허리에 맞지 않는 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원래 아픈 거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신경이 눌리는 통증은 절대로 참고 해야 하는 통증이 아닙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는 시니어 허리에서는 과도한 허리 젖힘 동작이 반복되면 척추 후방 구조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통증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얼마나 시원한가 보다 신경 자극이 없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좋은 운동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워서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복근 운동입니다. 뱃살을 줄이거나 코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허리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유는 지렛대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다리는 생각보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뼈가 앞쪽으로 강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특히 복근 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척추 사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디스크와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젊고 허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협착증이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레그 레이즈 동작을 한 이후 허리가 더 뻐근해지고 다리 저림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협착증일수록 근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를 직접 지탱하는 뼈 구조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 일종의 보호 갑옷 역할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추천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동작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허리뼈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 근육과 허리 주변 안정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를 과하게 꺾지 않는 것입니다. 배를 높이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부터 어깨까지가 완만한 직선이 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짧게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오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척추에 큰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동작 중에 허벅지 뒤쪽에 긴장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발 위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조정해 주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환자에게 운동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허리 자세입니다. 허리를 과하게 펴는 자세보다 약간 숙여지는 자세가 신경 압박을 줄이는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걷기보다 자전거가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자세는 좁아진 척추관 뒤쪽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도 실내 자전거는 비교적 오래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때도 안장 높이를 과도하게 높이면 골반이 흔들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의 높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처럼 운동의 종류와 자세를 조금만 조정해도 허리에 전달되는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단 기준을 모르면 운동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와 허리를 살리는 핵심 운동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쉬어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은 협착증을 가진 시니어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의 운동 기준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시니어 허리의 운동 기준은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운동의 목표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는 허리는 충격이 크고 허리를 젖히는 동작이 많은 운동보다 부드럽고 반복 가능한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되는 운동이 바로 평지 걷기와 자세가 안정된 실내 자전거입니다. 평지 걷기의 장점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언제든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길이나 경사진 길과 달리 보행 자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척추에 전달되는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벤치나 휴식 공간이 있는 환경에서는 통증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쉬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거리나 시간보다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10분 걷고 통증이 올라온다면 그날의 적정 운동량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억지로 30분, 1시간을 채우려 하는 것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 역시 협착증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숙여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는 좁아진 척추관 뒤쪽 공간을 일시적으로 여유 있게 만들어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도 자전거는 비교적 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조건 오래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안장 높이는 다리를 완전히 쭉 펴는 높이가 아니라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로 조절해 주셔야 골반 흔들림과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운동 중 또는 운동 직후에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 자극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 운동은 강도가 과하거나 현재 허리에 맞지 않는 운동일 수 있으므로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운동 다음 날 개운한 뻐근함이 아니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운동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풀리는 느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라면 그 운동은 회복을 돕는 운동이 아니라 자극을 누적시키는 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 시간과 강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 통증을 넘어 신경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운동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버티십니다. 하지만 협착증에서는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경 압박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기준은 의지나 근성이 아니라 몸의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은 허리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허리를 보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한결 가볍고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운동은 내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반대로 운동 후에 통증이 퍼지고 저림이 심해지고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운동은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허리는 젊은 시절과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강도보다는 꾸준한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허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픈 것을 참고 하는 운동은 협착증 허리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파른 등산, 허리 젖힘, 스트레칭, 무리한 복근 운동은 신경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평지 걷기와 안정적인 자전거 운동처럼 충격이 적고 자세가 안정된 운동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보호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허리를 오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지금까지도 묵묵히 몸을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버티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켜주는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운동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운동의 방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안전하게 허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통증을 이해하고 설명해 드리는 건강 안내 시간이었습니다. 차분히 실천하셔서 오래 편안한 허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